배울 내용은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안 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어디에 펼치냐면 19페이지 볼게요. 19페이지 밑에 보면은 생각이 쌓이는 겨울 요나스의 힘의 변증법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점점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술은 인간의 힘의 행사이며 동시에 인간 행위의 한 형식이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인간의 힘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다. 힘의 변증법에서 첫 번째 단계의 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단계의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고 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 단계의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의 힘의 지배를 깰 수 있는 힘이다. 세 번째 단계의 힘은 우리가 기술 발전에 내재한 무한한 진보 이념을 지혜의 도움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나있죠. 말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오른쪽에 보면 쉬운 해설 한번 봅시다. 요나스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힘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힘의 행사에 대한 이성적인 통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나스의 힘의 변증법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 이렇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나스의 힘, 이건 무슨 말이냐? 1단계 힘 보면 컴퓨터의 이용을 통해 인간이 갖게 되는 힘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새로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랄까요? 제품? 어떤 사물? 하여튼 또 사물을 뭐라 해야 될까요? 기계라 칩시다.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어요. 이게 1단계의 힘이고요. 2단계의 힘은 뭔지 봅시다. 컴퓨터의 성능이 점점 향상되어 이러한 컴퓨터 없이 일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단계의 힘이다 나있죠. 2단계의 힘은 쉽게 말해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발명이 됐어요. 스마트폰이 발명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없이 밖에 나가면 너무 불안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2단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힘은 뭐냐? 이성적 통찰과 지혜를 통해 컴퓨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나와있죠. 3단계의 힘은 뭐냐면은 2단계의 문제점,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문제점을 인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이 기계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이 기계가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런 식으로 3단계의 힘은 뭐냐면은 기계의 종속이라던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계의 종속 아니면 기술의 종속. 기술의 종속 아니 기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걸 우리가 3단계의 힘이라 한다. 기계라 해도 돼요. 예.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공리주의 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공리주의라는 단어를 볼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뜻해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뭔지 봅시다. 먼저 인간의 특징부터 볼게요. 인간의 특징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의 특징을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예. 모든 선생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인간들도 다 그렇고 모든 인간은요. 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성이라던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면 이런 인간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의 원리라던가 아니면 이법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도출할 수 있냐? 인간은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도덕의 원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넘어서서 이제 사회로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보면 빈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쾌락을 추구해야 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사회로 확대한다면 우리가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죠. 요 단어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네, 공리주의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과 이법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불리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무슨 말이냐면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불러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날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트롤리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있었어요. 기관사가 있는데 쭉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쭉 길을 따라가는데 왼쪽에 있는 길은요. 인부가 한 3명이 있어요. 요 길을 공사하는 인부가 3명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경적을 불러도 이 사람들은 전혀 못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오른쪽 길을 봅시다. 오른쪽 길을 보면은 인부 하나가 길을 고치고 있어요. 얘도 똑같은 상황이야. 얘도 아무리 이 기관사가 야 비켜 야 너 위험해 하면서 엄청 소리 질러도 얘가 못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기관사는 왼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쳐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여기 3명을 쳐서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1명을 쳐서 죽이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길을 꺾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이라던가 도덕적인 행동 할 때 행위에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있고 아니면 행위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쵸?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칸트의 의무론을 가르쳤었는데 칸트의 의무론은 뭐라고 했어요? 의무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 자체가 옳은 행위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행동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본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의무론은요. 칸트의 의무론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선한 의도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지 그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좋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나쁘기 때문에 이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똑같이 또 쓰기 귀찮으니까 예. 복사 좀 할게요. 붙여넣기 되나? 한번 해봐야지. 된다. 오, 신기. 반면에 공리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의 동기와 행위 결과가 있을 때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쾌락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 내가 아무리 뭐 선한 동기로 해가지고 행동하든 아니면 나한테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되게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나라던가 아니면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쾌락을 주기만 하면은 이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볼게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쾌락과 행복을 주면은 그건 옳은 행위가 되는 거고요.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고통과 불행을 주면 그때 행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쾌락과 행복을 주면 옳은 행위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면은 그랬던 행위, 악한 행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람 봅시다.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사상가를 볼 건데, 공리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제시했던 사람이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인 거죠. 너무 복잡해서 좀 지울게요.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공리주의는요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최대 행복을 주장했고요. 단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양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쾌락은 다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의 종류를 나눠볼 때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요. 반면에 정신적인 쾌락이 있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즐거움이라던가 아니면 잠을 자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신나게 놀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잘생긴 남자랑 뭐 연애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정신적인 쾌락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식을 탐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런데 제레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인데 얘는 모든 쾌락은 다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벤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감각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의 질적인 차이는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똑같다고 볼까요? 당연히 똑같다고 보겠죠. 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쾌락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양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의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더 많은 양의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겠죠?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에 보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몇 쪽을 피면 되냐면은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있다. 네. 교과서 28페이지 왼쪽 날개 부분 보면요. 쾌락의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행위로 산출되는 쾌락의 총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뭐 쾌락의 강도라던가 지속성, 각시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파급 범위에 의해서 쾌락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이것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들을 외워가지고 뭐 수능 시험에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내신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선생님도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학습지로 넘어갈게요.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A라는 행동, 그러니까 A라는 행동을 하면요, 나한테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한 플러스 50만큼의 쾌락을 주고요. 아니면 내가 다르게 할까요? 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가 마음에 안 드네. 어떤 예시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상태야, 내가.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공부를 하면요, 뭐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고통만 나한테 주는 거야. 정신적인 고통이 한 50만큼 가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고 뭐를 할까요? 유튜브를 본다 칩시다. 유튜브 시청.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면은 감각적인 쾌락이 한 70만큼 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벤담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상한 게 뜨는데, 다시 예시를 들어봅시다. 지금 당장 내일 중간고사인데 공부를 하면 나한테 정신적인 고통 한 50만큼 주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유튜브 시청하면 감각적인 쾌락 70만큼 줍니다. 그렇다면 벤담의 입장에서는 이 두 쾌락 사이의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튜브 신청을 선택을 하겠죠. 예. 그게 제레미 벤담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적 공리주의 위를 봅시다. 벤담의 입장에서, 벤담의 이런 사상은요, 나중에 큰 비판을 받아요. 어떻게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의 질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잘생긴 남자의 연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락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이라던가 뿌듯함이라던가 이런 쾌락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냐, 너는 굉장히 향락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벤담을. 이거에 대해서 벤담의 제자인 밀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승님의 사상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를 우리가 질적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볼게요. 밀의 질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마찬가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요.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얘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쾌락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그렇다면 밀의 입장에서 봅시다. 밀의 입장에서 감각적인 육체적인 쾌락이 있고 정신적인 쾌락 두 가지가 있다고 쳐요. 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둘이 동일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의 쾌락이 더 우월하다고 볼까요? 당연히 밀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쾌락을 추구해야 되냐? 당연히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볼게요. 두 번째 짝대기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당연히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예시를 볼게요. 아까 벤담 같은 경우에는 쾌락의 양만 계산해서 나한테 더 큰 쾌락을 주는 걸 선택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내가 지금 중간고사를 봐야 돼.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한 50만큼 주고 유튜브를 당장 지금 시청하면은 감각적인 쾌락을 한 70만큼 받는다고 칩시다. 밀의 입장에서는 어느 걸 선택할까요?
물론 공부가 정신적인 고통을 나한테 주긴 하지만 뭐 미래에 나한테 큰 보상이 있죠. 공부를 하면 뭐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뭐 좋은 직업에 취직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느낀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쾌락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는데 정신적인 쾌락이 한 10만큼 있고요. 반면에 유튜브를 지금 당장 시청하면 감각적인 쾌락을 한 70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미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뭘 선택할까요? 쾌락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미래의 경우에는 공부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거랑 관련해서 또 미리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만족한 바보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감각적인 쾌락을 의미하겠죠. 그걸 의미하고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를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밀은 뭐라고 얘기해? 이런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 공리주의를 봅시다. 현대 공리주의 보면은 행위 공리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 공리주의는 뭐냐? 최대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보는 거겠죠. 행위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중심적으로 공리를 따지는 게 행위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A라는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시를 들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행동과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항상 행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A라는 행위를 하면은 나한테 쾌락을 가져와. 그런데 내가 B라는 행위를 하면은 고통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 당연히 나한테 쾌락을 가져오는 A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아니면 선택 하나하나마다, 뭐든지 다 쾌락과 고통을 다 따지는 거. 이게 행위 공리주의예요. 행위 공리주의 문제점을 볼 건데, 문제점은 뭐냐? 비도덕적인 행위도 최대 행복을 가져오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다고 나와있죠. 이건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임승차를 하려 해.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임승차를 하면요. 쾌락이 한 20만큼 나와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 안 내고 공짜로 타니까 물레를 타는 재미가 있죠. 그럼 쾌락이 한 20만큼 받고요. 반면에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무임승차를 하든 말든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이익들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0이라 칩시다. 그런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있고요. 내가 무임승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내 돈 주고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고 버스 타야 되니까 한 고통이 10만큼 있고요. 버스 기사는 내가 돈을 내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0만큼의 쾌락과 고통을 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행위 공리주의는 어떻게 행동하냐? 당연히 무임승차가 나한테 쾌락을 한 20만큼 주니까 이 행동을
선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행위공리주의는요, 비도덕적인 행위도 최대 행복을 가져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봅시다. 두 번째 문제점 뭐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마다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그런 귀찮음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겠죠. 행위 공리주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굉장히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많은 행동들 다 하나하나 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 공리주의 볼게요. 규칙 공리주의는요, 행위 공리주의의 이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공리주의입니다. 너무 이렇게 들어와서 지울게요. 규칙 공리주의는 뭐냐?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의 포인트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행위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위 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뭐 조금의 쾌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 내가 거짓말한 게 언젠가 항상 들키게 나름이에요. 들키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미래에는 고통이 한 50만큼 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나한테 쾌락이 얼만큼 가는지 아니면 고통이 얼만큼 가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죠. 이해됐나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만큼의 쾌락이 오고 내가 저런 행동을 하면은 고통이 이만큼 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행위의 결과가 쌓여요. 데이터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쾌락을 주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자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짝대기 볼게요. 규칙이 가져올 유용성을 비교해서 더욱 큰 유용성을 가져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규칙을 지킬까 아니면 B라는 규칙을 지킬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A 규칙을 지키면 나한테 쾌락이 한 60만큼 가는데 B 규칙을 지키면 내가 쾌락이 한 40만큼 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어? A라는 규칙을 지켜야겠죠. 아니면은 다른 예시 들게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을 지키면 쾌락이 한 20만큼 오고 반면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한 50만큼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규칙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 중에서 이 행위 공리주의랑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얘네 둘이 그렇다면은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에 가까운 학설이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 행위 공리주의랑 규칙 공리주의가 뭐 얘는 양적 공리주의고 쟤는 질적 공리주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뭐 설명을 보자면 얘는 뭐 양적 공리주의 가깝다 아니면 얘는 질적 공리주의 가깝다.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랑 규칙 공리주의 얘네 둘은 현대에 나타난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 특성이라던가 질적 공리주의 특성이라던가 이 두 개 다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시를 왜 60이라던가 40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양을 왜 제시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집어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행위 공리주의랑 규칙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다. 아니면 얘는 질적 공리주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